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연초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이벤트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개별 종목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말하지 않는 이슈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의미와 시장 영향력은 얼마나 있을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출발합니다. 예, 심층 토크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또 풀어나가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방금 보셨겠습니다만은 코스닥 1000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1월 2일까지만 해도 코스닥 1000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1월 3일부터 뭔가 더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들 정도로 코스닥의 움직임이 아주 가파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 얘기부터 플랫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 효과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면 코스닥이 830선을 넘어섰던 게 장중에 넘어섰죠. 2002년 4월 19일 이후 16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830을 훌쩍 넘어선 것도 2007년 7월 이후 10년 만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밀어준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펀드도 만들다고 하고 연기금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 준다고 하니 1월 효과와 맞물려서 시장이 당분간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약간 3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큰 골자를 얘기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좀 거리가 있었던 내용들 큰 틀에서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제장에서도 우들면서 좀 꺾이는 모습이었고 결국 1%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내 투자에 더 도움이 될까 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런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큰 골자에 대해서 네.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점검을 해주시죠. 지금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 독립성 제고 부분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상장 요건 개선 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예. 이제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다가 또 다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보셔서는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혁신 주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는데요. 사실은 실망감과 기대감이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은 아까 말씀하신 네 자리 숫자, 네. 네 자리 숫자의 지수가 가는 출발점이다. 실망감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예. 과거 정부들이 했는데 그다음에 사실 또 이게 일사불란한 그런 이 정부 간의 한 방향에 대한 한 목소리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도 우리 좀 더 검토해봐야 된다 등등 나오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확정적인 그런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서 이 부분을 다뤄주셔야 네.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내용은 내일 나오겠지만 어제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3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 이런 거는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량이 이제 5조에서 8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뭐 실효성을 거둘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이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받아들였던 어제의 내용은 또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내용까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면은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활성화 의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집권 2년차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은 그 정권 5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혁신 기업에 대한 육성 의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나와야겠습니다만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는 그 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좀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안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당국의 의지는 매우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까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정부 측에서도 좀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예년에는 없었던 특이한 이제 강조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 중 하나로 이제 상장제도의 변화도 좀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상장을 쉽게 하겠다 이게 골자예요. 핵심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계속 사업 이익 요건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지 않을 것 다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일단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는 모험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이익이나 자본 두루 만족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주는 셈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후에 적자라도 기술이 좋으면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의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근데 다만 일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부실한 기업이 상장될 가능성도 있고 예. 이때 투자 위험,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이걸 100% 개인에게 미룰 수 있느냐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10년, 15년 전에 왜 부실했던 IT 기업들이 네.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헐값에 이 기업들을 사들여서 우회 상장을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또 손실을 보고 이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선언을 잘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똑같은 실패는 하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문턱이 낮아지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정부 정책 분위기가 워낙 밀고 가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어제까지 나온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지켜는 봐야겠는데요. 네. 이제 활성화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옆에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실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 예. 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본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제도 이제 위원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장 실질 심사 제도를 더 강화하고 보호 예수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예. 말씀하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작년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 비중이 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작년 신정부 들어왔을 때 광화문 1번지라는 국민청원에서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공정성 우려가 청원 1호 목록으로 올 정도로 예.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와줘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어떤 부실 기업들의 불투명성이나 또 예전 생각해보면 해외 기업들의 국내 상장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도 이제 보호예수 풀리자마자 대주주가 지분 파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진짜 골자는 내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말하면 자동차로 비하면요.
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이런 방안들은 많은데 예.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브레이크거든요. 예. 어떨 때 멈춰야 되고 위험이 왔을 때인데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해야 돼요. 앞에 나온 것들은 활성화 방안들은 많이 했고 네. 또 그것이 사실은 이 활성화 방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지 옆에서 네. 이렇게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들 얘기를 했지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그러려면은 일단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예.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네. 지금 전체 70여 프로밖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다루지 않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사실 10대 그런 바이오라든가 IT 기업들이 이 제약 회사들이 시총을 완전히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도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추가가 돼야 된다. 리스크와 정보 확대 방안. 이것들은 꼭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정부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찬물 끼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좀 이런 활성화 대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뒷단에서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떤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시장에서 사실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은 코스닥에서 주요 연기금들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미 12월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봐야죠. 각종 공제회들, 특히 뭐 행정공제회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그 주식 부문 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었던 비중을 좀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8%만 투자를 해라 이랬던 내용을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사학연금도 시가총액 1,000억 원 만 넘어가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투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내부 규정을 손질을 하고요. 과학기술행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전에 투자를 했다가 재미를 좀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 정부 정책에도 발을 맞출 수 있고 수익률도 괜찮더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과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요 연기금들,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딱 수치로 뭔가 확 다가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연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연기금이란 건 독립성과 안정성이 생명인데인데 예. 여기를 달고 들어와서 어떤 정부 정책에 뭐 일조를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코스닥이라는 게 진짜 널뛰는 데고 투기의 장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혈세고 우리의 연금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대를 하고요. 사실은 하더라도 1조 미만의 미미한 상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항상 중기 자산 배분안이라고 해서 3년짜리, 5년짜리 이 올해는 몇 프로, 내년엔 몇 프로 국내 주식의 소유에 대한 목표량이 있거든요. 예. 벌써 그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려봐야 1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루 평균이 2조 9천억, 3조에서 뭐 5조까지 예. 왔다 갔다 하고 가상화폐만 해도 하루에 5조 이상 넘어가는 네네. 상황에서 1조라는 게 미미하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좋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90% 넘는 코스닥에서 이제 기금이 들어와서 안전성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또 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박사님께서는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국민의 노후 기금, 노후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하에서 결정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가질지는 아직 그 국민연금 기본연금부가
그 위에 본부장도 공석이고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포인트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예. 제도적인 문제로 그 코스닥의 적절한 투자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네. 부분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국내 주식 벤치마크는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로 의해서 성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통합 벤치마크나 또는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 수익률이 그 제공되고 그 예. 부분들을 내부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벤치마크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는 수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숫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투자 비중을 10% 늘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투자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 안에서 뭐 10%가 늘든 뭐 몇 %가 늘든 사실 전체적 총량으로 보면 다시 줄어들 수도 있고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이 운용할 수 있는 그 돈의 규모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뭐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보다 올해 좀 조정이 됐잖아요. 0.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돼요. 물론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하고 달리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수적인 투자가 될지 공격적인 투자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일이고요.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하는 셀트리온이 이사 간단 말이죠. 조만간 아마도 3월이 되면 코스피에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셀트리온이 빠져나간 뒤에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을 수 있느냐, 연기금이 머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좀 넉넉한 기업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아니면 그 들어가는 돈의 규모보다는 아마 이 시장을 믿을만하다 이런 믿음을 주는데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이고 연기금이 여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시장을 어느 정도 살려내는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금운용본부장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상을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또 칼럼니스트께서도 얘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어떤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이 부분은 항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뭐 전체 상장사를 보면은 지금 뭐 700개 그다음에 1200개 이렇게 되는데 분석을 하는 거는요 극히 소수예요. 네. 뭐 20%대 30%대밖에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파는 게 지금 70%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타 위주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기업에 대한 정보거든요. 예. 그 회사가 진짜 클 것인가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부족한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없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도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자본시장 연구는 정보 왠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이런 정보 부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직접 좀 느끼고 계십니까? 뭐 상황은 지금 뭐 나와 있듯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커버리지가 낮고요. 그다음에 그 빈도도 작은 편인데요. 근데 그것은 갑자기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보고 그 보고서를 더 써라 또는 기업들이 정보를 더 공개해라 예. 라고 어떻게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인 여력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한다고. 시장의 논리를 보면은 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관련 보고서를 쓰지 않는가. 예.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게 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화와 맞물리면은
그 보고서의 빈도는 또는 커버리지는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이나 다른 관련 뭐 지금 ETF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품들 논의들은 보고서의 어떤 정보성 확대와 저는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 부분도 역시 활성화 대책에서 보완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도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어떤 증권 거래세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연기금은 면제해주는 내용들, 뭐 이거는 아직 공론화되는 건 아니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형평성 문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경을 대변해 주자면 지금까지 연기금이 시장이 어려울 때 뭐 좀 방어를 해주고 열심히 도와줬다면 아 그래 면제해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그렇게 시장을 방어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너무 형평성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세 분 말을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한번 일단 얘기해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네. 뭐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먼저 지금 일단 이런 창업이라든가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스탁 옵션에 대해서 지금 세금 벌써 그거를 특혜를 준 상태고요. 네. 몇 가지 지금 면세점도 늘려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것까지 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평등성, 예. 기관과 개인 간의 그런 평등성에 대해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입이만큼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뭐 진짜로 다 없애주려면 없애주는 거고, 특히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세가 이 증권 거래세가 재정 계약, 그러니까 차익 거래에 대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참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재부의 뭐 문턱을 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칼럼니스트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특혜 맞죠. 그 기관 투자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면 특혜 맞고 지금은 우정사업본부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부 정책이 그래요. 개인으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건 특혜가 맞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섭섭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정부가 정책을 입안을 해서 이걸 밀고 나갈 때는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얻는 게 더 크면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에서 특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을 살려서 이걸 통해 얻어지는 혜택이 더 크다고 본다면 정부는 예. 아마 밀고 나갈 거예요. 기획재정부 세제의 실은 항상 보수적입니다. 세정 당국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해서 그 세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거 원치 않고 그것보다도 세정의 어떤 원칙이 훼손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예. 다만 정부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거는 성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박사님께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자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뷰가 뭐 비슷한 맥락이십니까? 저희 뭐 제가 뭐 연구원을 뭐 대표하거나 연구원의 또 공식적 의견을 네네 내는 건 그렇긴 아니고요. 합니다만 조세 제도 관련돼서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조세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현행대로 특히 주식에 대한 거래세 중심의 시장 그리고 자본이득세로의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대주주 양도 과세에 대해서는 또 강화되는 또 취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정사업단에 대한 또 거래세가 예전에 또 끝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해서 어떤 차익거래에 대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런 이례적인 또는 편의적인 그 세제 정책으로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정확히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원칙을 좀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가져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세 중심의 현재 시장 구조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러면 보완상이 있습니까?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뭐 추세고 예.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조세 원칙에 좀 더 부합한 면이 있고 뭐 거래세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점차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어떤 기관 측과 증권사 입장에서도 모두 위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윈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이 나왔을 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할 때 그 자본이득세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좀 더 합리적인 접근, 뭐 지금 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금융투자 상품이냐 자산이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보완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와는 약간 이제 거리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표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과연 시장이 탄력을 계속 받아갈 것인가?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월에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이 아주 좋다가 3월부터 크게 꺾이고 한 5월부터는 마이너스로 갔던 것이 지난 2000년 이후에서부터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져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 분의 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런 코스닥 시장이라나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예. 그다음에 뭐 부동산까지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자금이라든가 자본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화폐는 화폐대로, 부동산대로 이렇게 하다니까 계속 풍선 효과만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프로답게 큰 그림에서 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서 나갈 때 우리가 뭐 여기 활성화도 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또 순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러한 좀 프로답지 않은 그런 단편적인 정책에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언제 시간 따로 마련해서 교수님과 블록체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실 말씀이 전공입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칼럼니스트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적어도 1분기까지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부가 밀어주겠다고 하고 연기금이 어쨌든 움직이겠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그게 유지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보고서 뭐 내지는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 면밀히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 조언 한마디 또 쓴소리 한마디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매진말 해주시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 수익률은 집권 2년차가 가장 높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요. 네. 그러면은 모든 정부가 어떤 벤처든 뭐 창조경제든 녹색경제든 뭔가 아젠다를 갖고 혁신 기업들을 육성할 의지는 있었으나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3년차부터는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 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양적 지표보다는 혁신 기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그 자본시장, 모험 자본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계나 근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두 분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 2년차 그리고 3년차까지도 어떤 변화와 보완이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또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박사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